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갑골문을 강의하다 보니까 갑골문을 만든 동이족은 누구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면 대륙에 살던 동이족은 다 어디로 가고 왜 한반도에 우리만 동이족으로 남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동이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학계에선 동이족의 형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8,500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 동이족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드러난 시기를 후리문화라고 합니다. 약 1000년간 지속된 후리문화 다음은 북신문화입니다. 7300년 전부터 시작되어 1200년가량 지속된 북신문화 다음은 6100년쯤 전에 시작된 대문구 문화입니다. 1500년가량 지속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4300년 전에 시작된 용산 문화입니다. 500여 년간 지속된 용산 문화 다음은 지금으로부터 3900여 년 전에 시작된 악석 문화이고 그 다음은 3600년 전에 시작된 상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동이 문화의 발굴 지역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8500년 전의 후리 문화에서부터 3900년 전의 악석 문화까지 모두 산동 반도 부근입니다. 그리고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은호는 그보다 약간 왼쪽이지만 역시 산동 지역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이로 보면 동이족이 중국 대륙의 동쪽에 자리 잡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산동성을 중심으로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안위성 등의 동쪽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이라는 호칭은 동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동쪽이라고 했겠어요? 따라서 후리문화 시대부터 상나라 때까지는 동이, 동이인, 동이족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상나라 때까지는 그냥 이였던 거예요. 그럼 이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랑캐라는 뜻이었을까요? 이의 진실. 아닙니다. 이는 오랑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말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가령 이, 저희,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할 때의 이는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동어 반복적인 설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론만 간략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한자 20강 마침내 드러난 이의 진실을 찾아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와 관련해서 상나라 후기의 시루 소친
작책 반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루솥에 새겨진 글자 사진과 그 탁본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붉은 원 안에 인방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여기서 인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 인자라기보다도 동이족을 특정해서 가리키던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인방의 그 방은 그 상나라 변방에 있던 나라를 가리키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인방이라고 하면은 동이족이 사는 나라, 곧 이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상나라 때의 그 복사에 보면은 인방과 이방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나라 때는 사람인, 그리고 주검 시자, 오랑캐 이자의 그 세 글자는 모두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혼용이 되었는데,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예의 그 한자 20강을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인자와 이자가 같은 뜻이었다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골문은 사람 인자인 동시에 사람 이자이기도 했어요. 공자가 편찬한 그 춘추에도 이는 곧 이이다. 라는 문장이 실려 있어요. 상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에 사용되었던 금문 1번은 갑골문을 이어받았으나 주나라 말기로 오면은 동이족을 가리키는 새 글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문 2번입니다. 무슨 화살촉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이 그림은 새를 잡는데 한번 사용했던 화살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화살 끝에다가 명주실을 붙들어 맨 그 주사를 스케치한 겁니다. 동이족은 활을 잘 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특징으로 포착해서 동이족이라는 뜻을 나타냈던 거죠. 네 번째 소전을 보면 금문 2번의 그 화살촉을 클대자로 바꾸고 그 명주실 모양도 반대 방향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이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변형 과정 전체를 보세요. 인자가 이자로 바뀌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8500년 전 후리문화 시대부터 주나라 중반까지 약 5000년 동안은 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동이인, 동이족이라는 말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기 100년경 한나라 때 편찬된 설문해자에 보면은 이는 동쪽 나라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면서 그 중에서도 동이인 또는 동이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자에 동쪽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인 건 누구였을까요? 왜 붙였을까요? 바로 이 점에 고대사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과 중원. 동이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만의 역사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이족 역사를 연구하려면 화하족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죠. 동이족의 상나라는 주지한 바와 같이 화하족의 주나라에게 패망을 했죠. 그 승자는 패자의 역사도 승자의 관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화하족에게 패한 동이족은 역사의 중심이 아닌 그 변방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동이족이라는 그 용어도 승자인 화하족이 만들어낸 말이죠. 정치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그 중심은 주나라 사람을 뜻하는 그 화하족을 가리킨 것이고, 주나라 사람의 중심을 둘러싼 그 변방 사람들은 그 방향에 따라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용,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쪽이 되었던 겁니다. 이 같은 화이론적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앞에 살펴본 화살촉 그림, 곧 금문 2번의 이자가 생겨난 시점과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나라 사람이 자기들을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나라 성왕 때 만들어진 하존이라는 이름의 그 술 항아리인데요. 청동기죠. 1963년 섬서성에서 출토된 이 청동기 그 밑바닥에는 모두 122자의 명문이 부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탁번에 그 붉은 네모한 글자가 보이죠. 확대된 두 글자 중 그 윗 글자는 가운데 그 중자인데, 이 글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탁번의 두 글자 중 윗 글자는 금문과 일치합니다. 이 글자를 갑골문부터 살펴보면은 펄럭이는 것은 그 깃발이고, 가운데 그 네모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시족 중심의 마을을 알리는 그 깃발을 세워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나갔던 그 구성원들이 멀리서도 깃발을 보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는데, 이 깃발은 항상 마을 한가운데에 높이 세워두었으므로 가운데라는 뜻이 생긴 겁니다. 근무는 휘날리는 깃발이 갑골만과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이거는 탁본과 같죠? 세 번째 소전에 오면은 휘날리는 깃발 대신에 깃대와 마을 표시만 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가운데 중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림의 왼쪽 가운데 보이는 그 네모는 성읍 또는 성 또는 나라를 표시한 것이고, 성 또는 성읍 위아래 그 짧은 그 작대기, 짧은 선은 성을 둘러싼, 성읍을 둘러싼 성벽, 오른쪽에 긴 기역자 비슷한 그림은 창, 찌르는 그 창을 표시한 겁니다. 성벽과 무기로 보호되는 성읍 또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 그림을 글자로 표시한 것이
금문이에요. 그런데 이 금문은 오른쪽 탁본의 아래 글자와 같죠? 나라국의 초기 글자입니다. 갑건문 왼쪽은 창, 그 오른쪽 그 비읍자는 성읍을 뜻하는 미음자와 입구자와 같은 거죠. 금문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세 번째 소전을 보기로 하죠. 소전에 오면 글자 전체에 다시 성벽을 둘러 방위되는 나라라는 뜻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나라 국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결국 탁번의 두 글자를 합치면 중국이 되는데 총 122자로 구성된 하전의 명문 가운데 중국이란 글자가 들어간 해당 그 문장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무왕이 이미 상나라 도읍을 정복한 후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말했다. 내가 반드시 이 중국에 자리 잡고 스스로 백성을 다스리겠노라. 하존이란 이름의 술항아리에 새겨진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발견하게 된 그 중국 학계는 1975년경부터 중국이라는 국호가 이미 주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그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지만은 인용문의 그 중국은 현대적인 그 국가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천하의 중심이란 뜻으로 사용된, 다시 말하면 중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용어예요. 주나라가 천하의 중심이면 주나라가 자리 잡은 중원 밖 사람들은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의 오랑캐가 된다는 건데, 실제 이 같은 오랑캐 개념이 본격화된 것은 공자의 유교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화이지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춘추 전국시대 이후였다고 봐야 합니다. 주나라와 변방을 구분하는 개념이라면 주이지변이라고 하면 될걸 왜 화이지변이라 했던 걸까요? 여기서 화하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흔히 화산의 화자, 하나라의 하자에서 따온 호칭이었다는 식으로 해설한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나라 때 학자 그 공영달은 춘추 좌정정의에서 중국은 예의 범절이 크고 훌륭하여 하라고 부르고 복식과 장식의 아름다움이 있어 화라고 부른다. 라고 하여 화하는 문화 공동체적인 용어였다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인용문에 나오는 그 중국은 여기서도 역시 중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갑골문에는 화라는 명칭도 없고 하라는 명칭도 없어요. 지금까지 발굴된 15만여 조각의 갑골문 가운데 하나라를 가리키는 하나라 하자가 단 한 개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된 건 더더욱 없고요. 이처럼 실체도 없는 하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주나라 사람이 하나라의 후손이라고 자처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신들이 후손이라고 자칭한 하나라는
역사 속에 실제 했던 나라일까요? 여기에 고대사의 비밀과 주나라에 패망했던 동이족의 아픔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태양 숭배의 동이족.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에 집필된 사마천의 사기 이후에 고대사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3대였다고들 해왔지만은 그보다 400여 년 전에 편찬된 공자의 상서에 보면 하나라 앞에 우나라가 존재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대가 아니라 우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4대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5대라고도 되어 있어요.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3대의 그 하나라도 실체가 분명치 않은데 4대의 그 우나라는 뭐고 또 5대는 또 뭡니까? 결론적으로 상나라 이전의 상고사는 실제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보다는 실제 여부가 분명치 않은 하나라나 우나라를 버젓한 역사 국가로 편입시킨 사마천과 공자의 엄청난 음모가 작동했던 게 아니냐 하는 그 의구심이 듭니다. 명망 높은 공자나 사마천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후세 학자들, 심지어는 조선조의 유생이나 선비들까지도 주구장창 3대니 화하적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던 겁니다. 좀 더 들여다볼까요? 사마천의 사기 첫 권에는 황제, 헌원, 전욱, 제곡, 요, 순의 그 5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공자의 상소에는 소호, 전욱, 제곡, 요임금, 순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기와 상소 양쪽에 실린 마지막 순임금에 대해 그 맹자는 순임금은 저풍현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겨가 살다가 명조에서 돌아간 동이족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임금이 동이족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도 순임금은 동이족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순임금만 동이족이었을까요? 여러 계보를 공부해 보면은 순임금뿐 아니라 요임금, 제곡, 전욱 그리고 중국인이 자기들 시조로 삼고 있는 황제, 헌원까지도 사실은 동이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서에 5제의 하나로 적혀 있는 소호 또한 동이족이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책에도 나와요.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위시해서 김인문, 비문,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에도 소호가 자기들의 조상이었다는 문장이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은 왜 5제 가운데서도 유독 소호를 자기들 조상이라고 했던 걸까요? 여기에 엄청난 역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춘추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소호는 기성인데 일설엔 영성이고 이름은 지이며 호는 금천시이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소호 김천시. 소호는 뭐였을까요? 소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글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적을 소자인데요. 갑골문의 그 점 4개는 모래알을 표시한 부호라는 점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좀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한자 48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알은 작으니까 작다는 뜻이 생겨난 거죠. 고대엔 적을 소자가 작을 소자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금문은 점 4개를 선으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은 밑에 있는 선이 좀 멋을 부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적을 소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소호의 호자를 좀 살펴볼까요? 갑골문 1번을 보죠. 위는 그 태양, 밑은 사람을 3명 그린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태양, 곧 하늘의 해, 하늘의 태양이란 뜻입니다. 갑골문 2번은 사람이 2명으로 줄어들었고, 갑골문 3번은 사람 인자 대신에 팔 벌린 사람을 나타낸 클 대자로 바뀌었습니다. 갑골문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클 대자, 곧 팔 벌린 사람에게 머리를 추가를 했고 그 위에다가 태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세 번째 소전도 팔 벌린 사람은 맞지만 모양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지긴 했죠.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금문 형태를 되살린 하늘 천자 형태로 바꾸고 그 위에 해 일자를 배치해서 금일에 하늘 호자로 정착을 했지만은 원래 뜻은 하늘의 태양입니다. 하늘의 해, 하늘의 태양.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태양을 중시하던 한민족이 왜 소호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했는지 말이죠. 지난 강의 여러 권에서 나는 고조선, 부요, 고구려, 발해, 백제, 신라 등 한민족의 모든 국호가 예외 없이 다 태양과 관련되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네, 한민족은 본질적으로 태양족이었던 거예요. 소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식의 전설이나 신화가 많이 있지만은 소호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나 사람 이름이 아니라 태양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소호는 소태양신, 작은 해신, 소태양신이라는 의미의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태양을 숭상하던 동이족 가운데는 소태양신, 곧 작은 해를 숭상하던 그 소호파와 대태양신, 곧 큰 해를 숭상하던 태호파가 있었다 그래요. 태호 복희 씨가 바로 그 태호파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중 소호파는 본고지인 그 산동 일대에 머물렀고 태호파는 타지인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을 해갔다 그럽니다. 같은 동이족이면서도 한자 44강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은
삼왕이다 오제다 해봐야 실제로는 원시사회의 부족장이나 부족영맹 지도자를 일컫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들 명단에서 빠진 지도자들 가운데는 11병출, 곧 한꺼번에 떠오른 10개의 태양, 그 가운데서 9개를 활로 쏘아뜨렸다는 후예라는 지도자가 있죠. 태양이 10개라는 것은 양력과 음력의 차이가 1년에 열흘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보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한 학자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그 후예가, 후손이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후예가 태양을 숭배한 동이족의 지도자였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태양 숭배는 동이족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이 숭상하던 상징 가운데는 붉은 해 한가운데서 3발 달린 검은 까마귀, 곧 삼족오가 있는데, 쪼그리고 앉아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이 금빛 까마귀 같다 해서 금오라고도 불렸던 이 동이족의 삼족오 신화를 고구려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역으로 고구려인이 동이족이었다는 반증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름이 친숙한 치우가 있죠. 사기에 따르면 구려족의 영수였다고 하는데, 구려족은 동이족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중국 상고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죄다 동이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하족이 없는 겁니다. 그럼 화하족은 뭐냐? 주나라 때부터 등장한 종족 이름입니다. 내가 한자 21강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상나라 말기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자, 기후가 갑자기 추워지자, 저 북쪽에 살던 금일의 티베트 서북쪽으로부터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집단 이동을 해왔는데, 그들은 상나라 치하에서 얼마간 대륙 서쪽에 터를 잡고 운거를 하다가 상나라의 국세가 약해지자 이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바로 주나라였어요. 상나라 쪽에서 보자면 서북쪽에서 내려온 오랑캐 유목민들이었는데, 이들은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때까지 중심이던 동이족을 오히려 변방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랑캐였던 서북 유목민들에게 무슨 고귀한 족보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귀한 뿌리로 동이족이었던 황제 헌원을 택하고 스스로를 하나라의 뿌리를 이은 화하족으로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이 시조로 택한 황제 헌원은 원래 동이족이었고, 화하족의 뿌리라는 그 하나라는 실제 했던 나라도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가짜 족보와 가공의 나라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5차례의 역사 공정. 가짜 족보와 가공의 나라. 일종의 역사 공정이었죠. 요즘은 동북 공정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제1차 역사 공정을 단행한 사람은 공자였는데, 그는 주나라 사람과 동이족을 구분하는
화이지변의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변방 출신의 주나라 화는 문명의 중심이 되고, 문명의 중심이었던 이는 야만스러운 변방으로 뒤바뀐 거죠. 이렇게 화와 이를 둘로 갈라놓으면 이도 저도 아닌 민중은 권력이 있는 화 쪽으로 붙어가지고 화 쪽의 세가 늘어나게 마련이죠. 거기다 이런 논리를 전파하는 유생들은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었죠. 사서오경을 포함해서 한나라 때 집필된 수많은 문헌들을 보세요. 화이가 금과 옥조입니다. 나중에 조선의 유생들까지도 부화내동을 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 전국시대까지는 대륙 안에도 동이족이 아직 존재했습니다. 막 그 세력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다가 동이족이 화하족을 제끼게 되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바로 동이족이었어요.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는 굉장했죠. 하지만 그 법가적인 강압정치로 인해 민심을 잃었고, 그래서 그 통치 기간도 너무 짧았어요. 화하족이 진나라를 뒤엎고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화하족 쪽에선 이후 동이족을 궁극적으로 제압할 방안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내 한나라 무제 때에 와서 사마천은 동이족이 다시는 바로하지 못하게 하는 제2차 역사 공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는 실제 역사에서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동이족의 황제 혼혼을 화하족의 시조로 끌어들이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죠. 그리고 주나라의 뿌리를 하나라 및 오제까지 확대하는 그 역사 왜곡과 조작을 감행했는데, 그 결과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사기를 잇는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 대륙의 그 정사들이 최초의 정사했던 사기를 모델로 계속 그런 식의 역사를 기술해 나갔고, 막 그런 역사책들을 배우면서 자란 대륙의 동이족 후손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원래부터 화하족이었던 걸로 착각 인식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화하족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8,500년 전부터 대륙 각처에 널리 퍼져 있던 그 동이족은 어떤 시점부터 스스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된 거죠. 자기 뿌리를 모르게 된 동이족 후손들은 자기가 원래부터 화하족이었던 걸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 저술의 무서운 힘이죠. 이렇게 대륙의 동이족이 사라지게 되자 대륙 밖에 만주나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만 동이족의 명맥을 잇게 된 겁니다. 더불어 정치 군사적인 또는 사회 변동적인 이유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한 동이족들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2024년 중국 복단대학 과학기술고고학연구소는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산동성 고고학연구소,
연태시 박물관 등 13개 기관과 합동으로 산동성 일대 18개 유적지에서 모두 69건의 고대 게놈 데이터를 입수해 가지고 집단 유전학적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만주 지역과 동이족의 본거지인 산동 일대와의 교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초기에 만주의 고대인이 산동 쪽으로 이동을 했고, 후에는 산동인이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터 일부 학자들은 홍산 문화의 동이족이 아마도 추워진 기후 때문에 산동 쪽으로 남하를 했고, 뒤에는 산동 일대의 동이족이 정치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만주와 한반도로 밀려나서 그 일부가 일본으로까지 이동한 게 아니냐 하는 학설을 내놓기도 했는데, 2024년 게놈 데이터의 분석 결과 그 같은 가설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자에 의해 대륙의 동이족이 두 토막 났고, 사마천에 의해 대륙의 동이족이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만주와 한반도에는 남아 있었어요. 물론 동이족과 고조선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훌륭한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빗살무늬, 적석청, 고인돌, 비파형 동공 같은 고고학적 자료를 증거로 제시를 했고, 이것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것은 틀림없지만은, 본질적으로 고고학적 자료는 벙어리 자료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전설적, 신화적 자료 등을 다시 만지작거리게 되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고구려와 백제가 패망한 뒤에도 신라와 발해의 남북조 시대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본 게 삼북사기의 김부식이었어요. 발해를 내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제3차 역사 공정이었다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시킨 김부식의 이 역사 공정은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그 활동 영역이나 강력을 한반도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후 조선조의 영토는 한반도로 국한이 되었고 말이죠. 1930년대 들어 만주 침략을 본격화한 일제는 만주 세력으로 분류해버린 고구려와 발해를 한민족 역사에서 떼어내려는 이른바 만선사관을 정립했던 거예요. 제4차 역사 공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중국은 그 만주사관을 자기들 식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전락시키는 동북공정을 실시했는데, 나는 이게 제5차 역사 공정이라고 봅니다. 시대에 따라 중국, 한국, 일본에 의해 돌아가며 자행된 5차례의 이 역사 공정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의 역사는 그 누더기가 되고 왜소해지고 초라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분통이 터지려는 심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오늘은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